한 달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는 결국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림, 워낙 하루 이틀간에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버티기 어려운 투자자들, 어차피 지금은 전쟁 2주차밖에 안 됐다. 그래서 한 4주차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국내장 힘차게 올라가고 간밤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타코 전략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우리가 길게 가져갈 전쟁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 몇만 제거하고자 하는 단기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도 하락했고 국채금리 빠지고 환율 하락하면서 국내장 오늘 힘차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전운이 완전히 가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이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부장님 부신인가 봐요. 네. 부장님이 오시면은 증시가 올라요. 왜 그런 거예요? 상당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과학적 관련은 있겠죠. 자, 우리 네, 맞습니다. 변동폭이 엄청 큰데 이런 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거부터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시장이 거의 럭비공 수준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한 번은 제 쪽으로 공이 오겠죠. 정의치대기. 그렇죠. 최선을 네. 다해서 움직이지 마. 네,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다.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죠. 오늘같이 급등 나올 때 내일 한 차례 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업종을 좀 줄일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일괄로 사실 한 10% 20% 매도하고 나면 속이 아주 편할 겁니다. 일괄로? 그렇죠. 아, 네.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냥 전체 비중 20% 줄인다. 근데 업종별로 약간 그래도 조금 전문가니까 업종을 좀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는 한 4주차 정도는 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좀 길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원전은 주도 섹터인데 원전도 같이 주가는 급락했지만 전쟁 때문에 호재가 되죠. 에너지 독립화를 위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비중 조절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반등도 일반 대형주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에서 20% 정도 현금화가 됐다 그러면 저같이 적극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발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전쟁 수혜주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나리오별로 전쟁 수혜주들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지에 대한 네. 부분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제 방산주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또 생기면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해서 원전 관련주들 지금 한 10% 전후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장난치기 참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물 옵션 어제 우리 장마감 후에 외국인들이 주문 넣은 거 보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에 걸고 있네. 이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일은 오르겠구나. 그거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외국인이 너무 쉽게 사고 팔면서 이 단기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나 봤더니 아니 우리나라 개인들은 선물 옵션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장에는 외국인보다 개인이 선물 옵션을 더 많이 샀는데 여하간 지금 이 장에서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요인은 전쟁 그 자체인 거예요? 선물 옵션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 개인이 3배나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ETF 자금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가 워낙 원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5% 정도만 빠지면 될 거를 10%까지 급락이 나오니 이런 것들은 되돌림 현상이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IT 강국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워낙 매매 아무 흐름이 데서나 살 빠르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해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출 중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반도체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원활히 공급되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헬륨가스 못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뭐 네온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러니까요. 가스들이 문제가 되면 반도체 수급 곤란으로 생산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런 가전제품이나 소위 휴대폰 비싼 가전제품 IT 제품들을 사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들이 신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도 약간 좀 눈치 좀 보게끔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한 달 이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는 결국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림 워낙 하루 이틀간에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버티기 어려운 투자자들 어차피 지금은 전쟁 2주차밖에 안 됐다. 그래서 한 4주차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이 종목 포트에 대한 반도체 비중은 50%를 유지하면서 기둥은 지키고 가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은 칭찬 한번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목돈연구소 듣는 미라클들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기 이 약속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많아요. 네. 반도체 비중 여전히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어제는 개인이 4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방어를 하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이 쏟아내면은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어제같이 외국인들이 막 쏟아낸다 이럴 때는 역시 그냥 포탄이 날아와도 나 일단 맞고 간다. 소나기에 내 바지만 안 젖을 수 없다. 요 전략이 맞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종가가 저점이면 그때는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장 초반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가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밑꼬리를 달고 어설프게 양전됐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는 급하게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 빠졌는데 장 막판에 플러스 또는 보합 아니면은 마이너스 2, 3%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봉상으로 양봉이 되겠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붙는 전략은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때 따라붙는 전략이 맞는 거는 장이 좋을 때죠.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장 막판까지 장 저점을 형성했었을 때 그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 전략이 네. 맞았던 거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게 포인트네요. 어설프게. 네. 어설프게 올라가는 거, 어설프게 빠지는 거. 그게 시장에 지나고 보면은 이 시장이 건강하지 않구나 이런 사인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요즘 보면은 결국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증시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네. 국제유가가 지금은 어제 한때 장중에 뭐 120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88불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요럴 때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좀 빠지고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등을 통해 입증이 됐는데 새롭게 우리가 발굴할 만한 종목이 있어요 이럴 때?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저는 과거의 흐름들 특히 급락장에서는 일지를 작성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AI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소름. 저 네, 그렇죠. 잠깐 찌찌뽕 한번 하고 가도 될까요? 저도 매일매일 업무일지 씁니다. 주가일지랑. 네. 근데 이제 좀 급락장에 주로 좀 디테일하게 쓰는 네. 편인데 그때 기록을 제가 보시게 되면 전쟁 발발이 22년도 2월 24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달 사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4주차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주차는 에너지 방산이 즉각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석유주와 방산주가 상한가를 가는 직행을 했죠. 그게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주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얘기입니다. 비료 관련주 그다음에 철강 관련주가 30%에서 50%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공급돼야 되는 네, 게 그렇죠.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게 가장 많이 네.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석유 외에도 사실 그 비료 수급
관련된 질소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료가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비료 관련 종목이 어저께 급등을 한 거죠. 이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조정이 좀 나왔지만 이거는 일주일 정도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반면에 니켈 관련 종목들은 2주차에 원래 올랐었는데 네. 아직 못 올랐습니다. 국내에는요. 니켈이 왜 중요하냐면 2차 전지에 니켈이 가장 많이 쓰일까요? 오히려 방산에 많이 쓰입니다. 20% 정도가 니켈이 쓰이고 방산에는 60%가 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갑차, 네. 그다음에 뭐 항공모함 물에 부식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들 그게 다 니켈 합성이기 때문에 방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니켈이라서 니켈 역시도 그 당시에 톤당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타자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니켈 관련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조금 철강 관련 종목들이 스물스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급등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주차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전과 해운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해운주는 한번 운임이 상승하고 나면 잘 가격이 내려오지 않죠. 네. 근데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독립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이론 쪽으로 매기세가 쏠리면서 이거는 한 15%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주차 지금으로부터 2주 후입니다. 그때는 후행적으로 가격이 인상하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유연탄 가격도 같이 폭등이 나오면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재건에 대한 부셨으니까 다시 네, 지어야죠. 그렇죠. 그런 네. 기대감 때문에 시멘트가 올랐는데 뭐 이렇게 앞서서 정유주라든지 방산주처럼 막 상한가 가진 않고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반도체가 좀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보장은 없지만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전쟁이 트럼프 말 한마디로 종식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쟁이 빨리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란이란 국가를 보시게 되면 경제 대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한 40위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60위권입니다. 이라크가 50위권입니다. 이라크는 지상전을 투입했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단순히 미사일 대결만 가지고 전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 것 같고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은 좀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쟁 이슈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추세에 역하는 매매 적극적인 매매에 또 유효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중은요 20% 이내에서만 네. 그러니까 전체 현금에서 20% 이내에서만 이런 적극적인 매매가 포텐이 중요할 것 같고 기둥은 반드시 반도체 50%, 원전 20% 이런 비중을 지켜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항상 전쟁 같은 단기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장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지 쓰고 이때 이랬었지 복귀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패턴인데 이번에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원유 ETF 이런 거 단기간에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유가가 또 급락했으니까 이럴 때 정유주 또 뭐 WTI 저는 선물에 투자를 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과거의 추억이 딱 떠오르는데 전쟁 반발 났을 때 원유 인버스 ETF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가 그게 제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버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가가 0원이 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락에 나오게 되면은 가격 계류율이 발생하면서 그때 청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에 있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제품 그런 ETF들 곧버스 투자라든지 인버스 곧버스 곱하기 이런 것들은 너무 급등락이 심하면 가격 계류율 때문에 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자. 지금은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가 오늘 오전부터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고도 하는데 급등락할 때 이거 청산 나오면은 진짜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이 통로를 막아서 유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 통로가 뚫리면은 쌓여있는 재고 한 번에 빠져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부장님? 몇 년 전에 기름 하도 안 쓰니까
기름값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거래됐던 거 그거 기억하세요? 네네. 그때. 선물 시장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가스 관련주도 뭐 대표적으로 이번 이란 사태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유나 가스나 결국은 같은 곳에서 채굴하면서 발생을 하는 그런 에너지들인데 요거 종전 임박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가스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1주차에서 급등이 다 나왔잖아요. 네. 가스랑 석유. 지금은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논다기보다는 2주차, 3주차에 대기되고 있는 오히려 비료라든지 철강, 니켈,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네. 시멘트는 한 3주차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 흐름.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서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석유 관련 종목이나 그다음에 가스, 방산 이런 쪽은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다. 방산은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또 올라가는 경향도 좀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 네. 어제 장마감하고선 그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 개인이 어떻게 샀는지 포트폴리오 싹 들여다봤더니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등등 해서 방산주를 외인이 다 내다 판 거 아니었어 했는데 또 꽤 담았더라고요. 네. 전쟁이 종식된다는 사인이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스멀스멀 나왔는데 외국인은 왜 다시 방산주 샀을까요? 우리 방산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는 어떤 가문의 유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방산주를 매매를 할 때 사이드 종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천공2에 국한된 종목들만 트레이딩하면은 괜찮겠다. 반면에 탱크 관련 종목이라든지 좀 사이드 종목들 이런 것들 매매하게 되면 완전 엇박자가 납니다. 잘 올라오지도 않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충분히 조정 나왔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시스템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도적인 종목들만 매매하고 그럴 아류작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천궁 관련해서 뭐 중동에서 지금 이거 굉장히 명중률이 높은 데다가 가성비도 좋다 해서 빨리 좀 공급해달라 국가 원수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다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잠실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서 천궁 지금 시장에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비료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비료는 사시사철 필요하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인 우크라이나에서 농사 짓고 밖으로 반출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한동안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비료값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상승 여력은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상승 나와서 비료 관련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차익 실현 준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농번기가 보통 3월에서 4월에 집중됩니다. 우리나라 비료 가격도 그때 좀 상승하는 지금 경향이 뿌려줘야죠. 지금 뿌려줘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뭐 중장기 긴 추세로 보는 건 아닌데 사실 어제 하루 상승은 조금 짧았다. 좀 아쉽다. 분명히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상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다시 한번 비료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불꽃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태우면 그때 차익 실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도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정희님께서는 야 우리가 주식일지 업무일지 쓴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목돈연구소 듣고 제가 좋아하는 패널 나올 때 일지 쓰고 기록해서 공부하신다고. 근데 이 대단하신 정희님이 부장님 한국과 미국의 비중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미국장 요즘에 잘 안 하시죠? 네, 요즘엔 비중을 좀 많이 줄였죠.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네, 과거에 정도? 들고 있던 종목들은 좀 들고 가는 것 같고 많이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국내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국내장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미국장에서 여전히 빅테크예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역시나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포트에 조금 담아서 가는 거. 비중은 정말 많이 줄여놨다.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중을 줄였는데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 광통신 회사들 주가 급등해서 S&P 500 지수 편입이 되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도 좀 눈을 돌려보실 만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국내에서 통신 관련 종목들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한 3, 4일 정도 반등이 나오지만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 네.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서 사실 통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 비중을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에 액티브 ETF도 상장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어제부터 대기하는 자금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오늘 호재가 많아가지고 네. 정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요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가 저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전쟁이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희색돼서 관심 받게 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예, 안 이렇게요. 썼어도 주가는 그래도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텐데 증시가 상승할 때 종목은 압축하지 않고 펼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장이 안 좋을 때는 압축하는 게 좋죠. 대응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는 시장에서는 종목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미끼를 여기저기 그렇죠. 뿌려놓는 거죠. 네, 올라오는 걸 건지는 거죠. 네. 그러려면 개인이 투자하면서 한 종목 몰빵 이런 투자보다는 차라리 액티브 ETF가 훨씬 더 유리하다. 종목을 펼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액티브는 그 매니저의 의견이 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싫거나 덜 빼거나 그리고 이게 지수에 유입된다고 한다면 하벽 견직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개인 투자 매매하는 것보다 요 액티브 ETF가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예요. 종목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뷔페 같은 거니까 한 10개 중에 한두 개는 맛이 있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투자하신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자, 요즘처럼 예측이 쉽지 않은 장이 또 있을까? 이게 한 5년, 10년 안에 또 올까 싶은 그런 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장이 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탄 속에서도 내가 똘똘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네. 전쟁은 항상 전쟁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조금 유념하실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2차 세계대전을 극복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 패망국 이후에 경제가 악화가 됐을 때 한국 전쟁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렇죠.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쟁 역시도 전체적인 증시 상승에 있어서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존의 주력 섹터가 되고 있는 업종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꾸준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